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여야가 오늘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상임위 배분 문제는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직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는데요.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뉴스와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학 교정에서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고 숨지게 한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무료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는데요. 당장 내년 봄부터 해저 터널을 이용해 오염수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바다에 흘려보내기로 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정화 장치인 알프스를 통해 세슘을 비롯한 62가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작업으로도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매우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방류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제주 앞바다에 이르기까지 불과 7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태도일 겁니다. 도쿄전력은 우리 환경운동가들이 제기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에 대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박준 외교부 장관이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방위백서를 발간했고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까지 확정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섰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 정치권 움직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토론을 이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실래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이 답변이 응답자의 32%였고요. 예.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이 60%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내림세로 이제 이어져 왔는데 6주 전에는 이제 53%가 긍정 평가했는데 계속 내림세를 지속을 해서 32%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부정 평가는 이 6주 전에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보면 33%에 불과했었는데 예. 지난주에는 53%, 이번 주에는 60%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긍정 평가는 내려갔고 부정 평가는 계속 올라간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긍정 평가는 전주하고 이번 주 다 이제 32%, 2주 연속 32%였기 때문에 네. 하락세 자체는 이제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온 건데요. 왜 그러면 이런 평가를 했느냐? 일단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들이 이유로 꼽은 거는 인사, 이게 가장 이제 많은 응답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경험, 자질이 부족하다, 무능하다. 이런 답변이 이제 주로 나왔습니다. 각각 이제 인사가 부정평가 응답한 사람들의 응답에서 24%였고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가 10%,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이게 8%였는데요. 네. 긍정평가한 이유로는 뭐 소통을 잘하고 있다 또는 주관이 있다, 소신이 있다 이런 응답들이 긍정평가 답변에 이제 7%, 결단력, 추진력, 뭐 뚝심 그리고 전 정권의 어떤 잘못한 점을 극복한다 등이 이제 6% 이렇게 나왔다라는 내용인데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민환 소장께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한국 갤럽 조사에서 이제 긍정이 32%로 직전 조사와 동일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최근에 북송 어민과 관련된 수사 이른바 안보 이슈를 터뜨리거든요. 색깔론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지지층이 추가적으로 더 이탈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위기감에 따른 결집, 우리가 이른바 경제적 용어로 본다면 주식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기술적인 강부합세.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 초반까지 갔는데 20% 떨어지면 내가 만든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위기감이 작동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수층 결집은 이번 조사에서 갤럽 기준으로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부정평가는 7%포인트 더 올라간 결과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더 빠진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층은 결집했는데 중도층은 오히려 빠졌다. 그렇죠. MZ세대나 여성 또 중도층에서는 추가 이탈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부정평가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근본적인 이제 우리가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그리고 대통령의 스타일,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 이유를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해소가 안 됐거든요. 네. 특히 이번 주죠. 우리가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는 대통령의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였다면 네. 이번 주는 대통령의 인사지만 대통령실에 있는 인물이지만 관련성은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과 더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뭐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 땡이 아니라 권성동 이야기가 지금 뭐 유행어처럼 밈처럼 퍼지고 있는 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모른 척 하시는 못 건가요? 들어보셨어요? 두 분이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메소드 연기인가요?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아니, 역시 그렇군요. 대한민국 최고의 진행자죠. 예, 김정환. 역시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국민들도 또 지지층들도 쓴소리를 하든지 조언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된다라는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제나 미래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 또 지난 정권에 대한 비판은 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네.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약식회견 모습이 조금 좀 달라졌어요. 신중해졌죠. 예, 네. 그러니까 답변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메시지 길이도 굉장히 짧아졌고요. 또 김건희 여사 모습이 지금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리스크 관리 들어갔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보 이슈가 작동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또 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까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것 자체에 대한 어떤 효과는 그것 자체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네. 추가적인 부정적인 변수를 창출하는 거를 그 가능성을 이제 없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어떤 뭐 대증요법인 건데 네. 일단은 그것이 뭐 새로 돌출할 수 있는 변수는 없었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이제 효력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런데 이제 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뉴스가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인사 논란을 마지막으로 네. 그런 것들도 전략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김건희 여사 좀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지율이 뭐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은 아닌 거고 여론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거냐 이런 건 아닌 거고 네. 추가적인 하락을 막을 정도이지 그리고 이게 그런 기술적인 어떤 대응들 뭐 또 저 약식 회견을 하는데 뭐 질문 답변을 과거에는 뭐 7개 9개씩 했는데 2개만 네. 하자라든지 네. 이런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이제 생각과 좀 태도가 바뀌는 게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질문을 7개, 9개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과거와는 다른 답변을 하고 있다. 어떤 좀 더 겸허한 모습, 좀 더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 그때 이제 좀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건데 네. 아직 그런 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다시 좀 이 접촉면을 늘리고 그리고 그 접촉면을 놀린 속에서 대통령이 정면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이 기간에 해나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식 회견의 경우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 짧게 내면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이후에도 이른바 이제 대우조선 해양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면 노사협상의 여지가 줄어들고 만약에 공권력 투입했을 때 불상사상기만 다 대통령 책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것도 부적절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약식 회견을 사실 소통의 한 방식으로 이전 정부에 없었던 모습으로 도입했는데 그걸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발언 때문에 오히려 더 논란이 커지니까 발언 자체를 안 하거나 짧게 하거나 아예 발언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안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본적인 지우책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정작 그것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를 더 이제 절실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국민들은 도어스태핑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줄이고 또 스타 장관이 나와야 된다 이런 임기응변식 처방을 이제 바라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보수 지지층에서도 이제 TK, PK 60대 70대 이상에서도 있다라는 것은 네. 기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에서는 왜 좀 더 단호하게 안 하느냐, 더 정권 교체했던 그 의미를 되살려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더 수사를 하라 이런 요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네네. 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다수가 원하는 것은 결국 현 정부가 어떤 좀 시스템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그래서 현재에 쌓여 있는 그런 경제나 갈등, 노동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요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거제 사태와 관련해서도 어떤 시스템이지? 그러니까 단호한 대응 말고 이런 사회적 갈등 요인이 생겼을 때 어떻게 협의를 하고 중재를 하고 또 해결책을 마련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부연을 하자면은 네. 저의 개인의 어떤 지향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그 발언 굉장히 부적절하죠. 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의 이제 전체 정부와 공권력과 그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 해양에 대응 지침을 준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네네. 결과적으로 1cm도 양보를 안 하는 그림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협상이 뭐 타결이 됐지만.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걸 해석하고 해설을 하는 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전 정부 탓하는 거하고 네네. 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즉 이 강경 대응을 기정사실화하는 거하고 이게 갖는 정치적 효과는 좀 다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층이 갖고 있는 고정적인 어떤 그러한 이제 이 생각이랄까 이념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노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여지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경 대응을 해야 돼. 이거는 공통적으로 약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고. 특히 민주노총에 대한 반감이 그렇죠. 크죠. 예. 그리고 보수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앞뒤 안 가리고 예. 이건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반면
전 정부에서는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보수층 내에서도 저건 아니지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건 좀 다른 것인데 근데 예.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보수층만 안고 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개선됐다 하더라도 이게 예. 개선된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걸로는 또 제대로 승부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통합적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이런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는 있어도 지지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맥락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른바 뭐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네. 참모진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중도층을 흡수해야 되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마음을 돌리려면 대통령이 변하는 게 제일 좋죠.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네. 대통령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참모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폭으로 지금의 국정 운영 지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대통령의 변신이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참모진 이야기를 하는 건 대통령은 안 바뀔 게 사람 잘 안 변해요. 어른이 키 크는 거 봤습니까? 안 변하잖아요. 배동찬 소장도 잘 안 변할. 네? 배동찬 소장도 잘 안 변할.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변하죠. 변신의 기제다. 변기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대통령이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무조건 대통령은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라고 봅니다. 그럼 참모진 중에서도 저는 참모진 몇몇이라도 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특히 뭐 홍보 쪽이나 아니면 국민 소통이나 네네. 또는 뭔가 대통령의 이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를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도 저는 좀 빨리 강하게 작동시킨다면 적어도 중도층의 일부인 뭐 청년세대 정책도 오늘 이제 대통령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네네. 병영을 개선하겠다. 또 병사 월급 200만 원 추진하겠다. 저는 이제 이게 위기감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네네. 부분을 할 수 있는 참모진이라도 적어도 핵심 참모진 4-5명은 좀 바뀔 필요가 있겠죠. 일단 일신하는 면모를 보여주면 다시 새로운 기대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게 지지율로 반영되는 효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완전히 바뀌길 기대하는 건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또 싶은데요. 물론 스타일을 바꾸는 거는 대통령의 노력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바뀌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렇게 참모진을 개편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김민하 평론가 또 있다고 보세요? 근데 대통령도 바뀔 필요가 있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당연히 국가의 지도자인데 그럴 수 있는 건데 이제 대통령의 활동과 발언과 어떤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요인에만 사실 기댄다기보다는 네. 이 하나의 어떤 정권이라는 대통령실이라는 또는 윤석열 정부라는 좀 집합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과정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어떤 특성이 반영돼서 뭐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보조적으로 이게 이제 와야지. 지금 다종한 어떤 평가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개인적 성향이 그냥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체성처럼 지금 돼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바로잡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모들이 역할을 해야 되고 대통령실이 똑바로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건데 지금 누가 봐도 제대로 안 굴러가는 것 같거든요. 뭐 인사 논란 이런 네네. 것만 열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참모를 일신하는 게 대통령이 뭐 개인적인 성향은 안 바뀌더라도 대통령으로 이 표출되는 어떤 그런 이제 정권의 모습은 바뀌기를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대통령의 모습이 이 정책이나 아니면 참모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어들어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모든 걸 지금 다 받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리스크가 더 커지는 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지금 이제 결국은 지금 최근에 민생과 관련되는 정책들 발표하는 거나 이런 것들로 보면은 바뀌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또 추후에 계속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광복절 특사에 관한 언급을 했어요.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 정서를 신중히 감안하겠다. 예, 어떤 의미의 발언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론은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여론상으로 좋은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면은 하겠다라는 의미가 이제 미래지향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면은 하겠다. 이명박 그렇죠. 전 대통령 사면하겠다. 사면하겠다. 네.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고 과거지향적이거나 현재를 고소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사면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조차 안 했겠죠. 네. 또 하나는 국민 정서를 신중히 감안하겠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이제 발언에서 국민 여론도 살피는 대통령의 발언 신중함이 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가석방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김경수 전 지사를 보수 대통령 지지층의 기준에서 볼 때는 사면을 바라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그래도 통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여론상으로도 그렇고 김경수 전 지사의 가석방까지 포함해서 물론 이건 대통령의 결정과는 다른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가석방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여론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 인사들도 그렇고 MB 출신 인사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내부의 목소리와 요구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여론상으로도 찬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반반 경제를 강조하고 또 워낙 뭐 반도체 기성전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여론을 반전시키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카드는 작동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통령 특사가 있으면은 사면 복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미 뭐 형기가 다 끝나버려서 가석방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복권을 따로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죠.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사면 복권까지 가기에는 복권까지 가면 다시 또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석방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딱 각각의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특사까지 다 하는 거고요.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일정 기간 상실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죄를 사해주는 방식 그리고 복권해주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 그냥 잠시 풀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군불대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군불대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뭐랄까 여론의 사전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지하기 위해서 정보가 흘러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죠. 과거 같으면 이제 이런 보도 나오면 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 가석방 뭐 이런 거는 사실 가석방하고 사면은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다른 트랙인 것이고 그렇죠. 가석방이 되면은 그건 그냥 가석방이 되는 거고 나중에 사면 복권 얘기는 다시 다뤄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능성 뭐 나중에 판단해볼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김경수 지사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 선도적으로 막 얘기를 해서 얘기가 뭐 커지긴 했지만 지난해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 후에 그렇죠. 대통령 올해죠. 당선 후에 네. 그 사실 인수위 시절에서 그때 그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지난해 문재인 정권 때에도 그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면은 김경수 지사까지 끼워 넣기 하기 위해서 이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이번에 또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네네. 그게 자꾸 얘기가 이제 커졌는데 근데 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 자체는 논의하기가 좋은 타이밍 아니라고 보고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고 그런 이제 논의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석방이 이제 뭐 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뭐 보는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첫째로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둘째로 이거는 뭐 윤석열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런 측면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하는 것이 이제 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닐 수 있겠죠.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감옥에서 있다가 뭐 예를 들면은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결단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여러모로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오롯이 대통령 결정할 할 몫이니까요. 사면은 그렇죠. 네. 사면 같은 경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과연 통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느 정도 폭으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질 것이냐, 가석방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범위가 조금 관심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도 뭐 사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제안도 했던데 그렇게는 안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정보를 취득하셨나요? 어디서? 아니 그게 그러니까요. 아니라 제가 얘기 꺼내자마자 이렇게 안 될 것 같다고 딱 얘기하시니까 그렇게까지의 통합의 범위를 생각한다면 굳이 지금
문재인 정부나 정권에 대해서 정조준을 할 이유가 없을 테고 네네.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별개로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수사에 적극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부부에 대해서 사면과 같은 관용이 빠른 시간 내에 내려질 것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도 그렇게 그런 이제 일단 정경심 전 교수 이 자체가 예를 들면 정치인 출신이라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예. 두 번째로 이제 그런 혐의나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재판 이 결과가 나온 그러한 어떤 내용이나 그런 걸 보면은 이 빨리 사면을 결단해야 되는 뭐 그런 정치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비슷한 혐의를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좀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 상황을 명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굳이 결단하지는 않을 걸로 좀 봅니다. 특히 이제 지지율상으로 또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경심 교수를 사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지지율의 효과보다는 사면을 했을 때, 네. 사면을 내렸을 때 지지층들이 대거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을 봐서라도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박 전 원장의 얘기를 일단 옮겨서 의견을 여쭤보고 이 통합의 이미지하고 이게 부합이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단칼에 그냥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두 분이 얘기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배 소장님이 얘기했으니까 그게 맞겠죠. 네. 왜 또 한 저도 번을 빼고 모릅니다. 그래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회로 좀 시선을 돌려보죠.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오늘 타결이 됐어요. 지금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 자리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 엇갈리게 각각 1년씩 네.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된 모양새예요. 네. 지금 원구성 협상 타결 소식 어떻게 분석하세요? 전 첫 번째로 양쪽을 다 모두 까게 하는 것은 분석에서 가급적이면은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더불어민주당도 저는 국회가 공전을 한 많은 책임이 있고 국민의힘도 네. 마찬가지고 우리 시간을 통해서 김성환 앵커께서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다 받아라. 사개특위도 그렇고 국회는 다 받고 문 열고 문 연 상태에서 항상 국민을 위해서 현안들을 논의한다. 그래서 제가 행안위 가방이 다 받아라 그랬잖아요. 네네. 받아서 두 개가 쟁점이면 하나씩 나누면 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저는 너무 찌질하다. 결국은 정치 혐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는 별개로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올라간 지지율이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특별한 경쟁력을 발휘한 건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벌써 뭐 이준석 사태 때부터 거의 이건 뭐 집권 여당의 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정말 이런 찌질한 모습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될 겁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1년 후에 또 싸우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1년 후에. 그때도 뭐 언제 약속했냐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죠. 계속하겠다 그럴까 봐요. 그때 약속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그걸 어기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뭐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양당이 이렇게 1년을 기한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바꾸기로 하는 합의는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있었어요. 있긴 있었으니까. 예. 이게 같은 당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많이 빈축을 샀었는데 같은 당 안에서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과방위에 관해서는 이거를 지금의 여당이 가져가면은 방송 장악을 할 것이다. 막 이런 이유로 이제 민주당이 반대를 했었는데 네. 그럼 1년 후에는 그러면 뭐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도 되는 것인지 그러면 민주당 생각이 기존의 주장의 연장선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또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1년씩 나눠가지고 이거를 가져가야만 하는 어떤 그러면 절실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그런 것들이 설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설명되는 그런 합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할 거면은 왜 17일에 그 합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17일에도 가능했을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게요. 그 네. 약속도 안 지키고 20일로 약속해놓고 그것도 안 지키고 뭐하러 이렇게 약속을 계속 안 지켰는지도 조금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은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지금 이게 17개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다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아니 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갔다고 해서 그 상임위가 좌지우지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게 다 정책적 이해관계지 어디 국민의 민생의 현안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가방위를 가져가면 또 방송 장악할 거다. 행안위 가져가면 또 경찰국 가지고서 또 갑론을박할 거다.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회가 가만히 보면 국회의 내부의 이해관계 관련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식으로 가면 좋겠다. 뭐냐면 세세하게 다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이게 국회법으로 네. 상임위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배분한다. 기한을 서로 나눌 때는 이런 기준으로 한다. 예, 그렇게 해서 50일 동안 문 닫는 일이 없는 싱가포르식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미국처럼 과반 이상 의석 가져가면 그냥 다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하든지요. 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기준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하면 기존 관리하고 또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준을 만드느라고 또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서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게 답인지도 좀 의문이고. 아니, 그 정기특위 지금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아유, 네, 그런 상상만 해도 좀 어지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기준을 뭐 세세하게 정하자는 의견의 논리가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정치인은 좀 그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각성들을 좀 하여서 제대로 이제 정치적인 합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평론가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뒤늦게 출발했으니까 그 국민들의 또 비판과 질타를 많이 받았으니까 네. 오히려 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국회에서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민주당이 철회를 했었던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을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서면서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이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다 이런 비판을 또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가? 근데 저는 뭐 이게 그런 취지잖아요. 과거에 이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네.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이제 피해를 보거나 이런 분들 중에 다행히도 이제 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서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관련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은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데 그런 기준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분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입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목표와 목적에 이제 맞는 것인지는 한번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뭐 여야의 이 어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손질을 하고 뭐 이렇게 합의를 주고받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 법안을 뭐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레르기적으로 반응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합법적 조국은 무엇이고 불법적 조국은 무엇이고 그럼 애초에 조국은 무엇인지 잘 이런 방식으로 논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네. 운동권 특혜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국가 유공자 예우가 다 되고 있지 않느냐. 민주화 유공자도 국가 유공자급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가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유공자의 개념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통해서 협의를 하면 될 일인데 왜 안 할까. 네. 이미 이 법안이 등장한 시점부터 정치적으로 맞서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기준이 명확히 뭐냐. 그러면 민주화 유공자법이든 그 내용이 됐든 법안의 이름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기준. 예. 두 번째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얼마 안 됩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명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대략 사전 조사를 해볼 때는 이 정도 규모의 대상자가 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적든 작든 이들에게 이 법이 적용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이유다. 세 번째는 저는 투명성과 형평성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떤 금액이 지원되고 또 이제 입학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투명성과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 김민하 평론가가 국민의힘이고 제가 더불어민주당이다. 제가 네. 더불어민주당이고 김민하 평론가가 국민의힘이다. 그러면 이런 기준을 갖고 머리를 맞대면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만 더 네네. 짚자면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여당하고 정부하고의 어떤 메시지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일관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적극적으로 계속 말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안에 대한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고 뭐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도 이게 그냥 이 법안이 있으면은 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일관된 태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의문이어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색깔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이제는 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4.3 관련된 유공자도 비슷한 현상이 있거든요. 저는 이건 차분하게 냉철하게 이 사안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인지 내용은 합법적이면서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인지 그것을 들여다보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에 내용이 뭔지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법안 자체를 규정해버리고 이게 이제 진영 간 싸움으로 자꾸 몰고 가려는 현상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된 얘기 좀 해보죠. 다음 주 28일 예비 경선이 있어요. 컷오프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네네. 별로 국민들은 지금 관심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전당대회. 어대명이기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지금 뭐 여러 97세대 후보들이 단일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 시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한 말씀씩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28일 날 예비 경선이 있고 마찬가지로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는 지금 3명이 이제 본선에 올라가는데 가장 큰 이번 전당대회의 큰 그림은 어대명입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인데 그럼 본선의 대표 후보로 누가 올라갈 것이냐. 뭐 박주민, 박용진, 강병원, 강훈식 중에서 올라가느냐. 뭐 올라가겠죠. 근데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 청년 후보인 이동학. 이동학 후보의 경우에는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돌풍이 되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예비 경선이 8명 이제 컷오프가 컷오프로 8명으로 추려지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당 중앙위원은 500여 명이거든요. 주로 국회의원, 뭐 당협위원장 또 기초단체장 등인데 좀 반명 정서가 있다 그래요. 반 이재명. 너무 이재명. 아니 조직세는 아무래도 지금 쪽이 그러다 보니까 대체 8명 추려지는 쪽은 현역 의원도 그렇고 좀 반명계가 더 많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김민하 의원. 지금 뭐 결과는 거의 뭐 정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뭐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결과가 뭐 뻔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얼마나 성의 있게 임하느냐를 또 유권자들이 평가를 할 거거든요. 결과가 뻔한 것의 대상자인 이재명 의원이 이것을 그냥 뻔한 전당대회로 치르는 게 아니라 이 전당대회를 기회로 해서 이재명도 새로운 이재명.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정말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당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매우 어려운 길이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겠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얘기하는 그거 못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고기를 계속 끄덕끄덕 오늘따라 새로운 김민하가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지금 새롭지 않아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지금. 아까 변탄 소장 계속 변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요. 저는 변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네, 변기. 좀 어감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저거 변기 아닙니다. 변귀. 변귀. 네. 두 분 다 변하는. 변하지 않는 귀여움. 네. 짜증나.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자, 뉴스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7월 15일이죠. 대학 교정에서 성폭행 당한 여학생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리셨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가해 남학생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살인죄가 아닌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살인죄와 치사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사건 내용을 좀 들여다보기 전에 네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네. 기사에도 이제 학교 명칭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승현님이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네, 사실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강간으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인데요. 네. 이런 어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우리가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면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네. 또 일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적용할 수 없고 오로지 사자 명예훼손죄, 그것도 그 망자의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2차 가해가 발생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폭력 처벌법 24조 2항에 보면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신문이나 인쇄물이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서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게 과연 학교 이름이 나오는 게 맞는지 그리고 가끔 언론에서 그 피해자의 키 높이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m 얼마 이렇게 나와서 저는 방송에 나갔을 때 한 번도 그 피해자의 키에 대해서도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경기권에 있는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네. 그냥 대학교라고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일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데 방송도 방송윤리 보도 준칙이라는 게 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적어도 그 내용에 좀 맞추어서 좀 해주면 어떨까. 지금 사실 가해자는 당연히 엄혹하게 저희가 처벌해야 되지만 네. 피해자의 가족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법에 규정한 내용만큼은 좀 저도 지키고 우리 패널도 지키고 우리 방송도 같이 함께 좀 지켜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불편하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좀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요. 네. 이 최초의 보도가 이제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미 다 그렇죠. 아는 사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네네. 또 익명 처리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이제 그렇죠. 언론의 그거는 좀. 일부 고민도 있었을 네. 것 같은데요. 오늘 네. 방송에서는 저희도 학교 명예에 대한 언급 없이 사건을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가해 남학생을 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성폭행 사실을 자백했는데 강간이 아닌 중간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왜 네. 이렇게 혐의를 적용한 겁니까? 우리가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흔히 말해서 이제 강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강간이라는 거는 그 피해자를 항거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이 억압될 정도로 강력한 폭행과 협박을 해서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준강간이라는 거는 그 피해자가 이미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 혹은 심신미약인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는 거니까 네. 이게 적어도 그 상태는 폭행을 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위험이 있고 동일한 정도의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폭행 협박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항거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했다면 그런 상황에서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당연히 우리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중강간은 일반 형법상 강간만큼 아니 오히려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그렇죠. 수 없는 상황인데 네네. 그걸 이용해서 특히 이런 경우는 아는 지인인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의도적이고 자기적으로 정신을 잃게 만든다든가 또 이렇게 음주되치한 상태를 이용. 절대로 술 먹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그걸 믿고 술 먹은 친구, 동료를 이용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죄질이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법률상으로는 강간이든 중간간이든 형량이 같은 동일하게 처벌한다. 예. 동일하게 처벌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오히려 중간간의 경우에는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저 양형 기준에도 보더라도 네. 사실상 두 가지예요. 자기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 술을 먹거나 그다음에 술을 먹고 성폭행을 하려고 의도하면 그러한 성폭행을 우리는 가중인자로 봐서 더 일반적인 어떤 강간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다면 적어도 술을 먹여서 성폭행을 하고자 하는 즉 항거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성폭행은 분명히 더 가중처벌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지금 그 피해자가
스스로 네네. 몸을 이렇게 가누지 못해서 창 네네. 밖으로 추락했을 가능성 이것도 네네. 있지만 실제 지금 경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네.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네네. 살인죄가 아니라 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네네. 살인죄 적용하기 힘들다고 경찰이 판단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뭐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탄탄하고 촘촘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다만, 이 이제 경찰의 수사가 이제 1차적으로 마쳐지고 지금 이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예. 검찰에서도 이 사건의 엄중성을 판단해서 아마 그 아동조사부 부부장을 팀장으로 해서 3개 검사실이 같이 모여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사건은 처음에 시작해서 기소를 하고 기소를 해서 종국재판인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은 정말 행위자가 한 행위에 맞게 걸맞게 죄명을 적용하고 거기에 맞는 형벌의 양을 정하는 게 맞는데 예. 지금은 아마 경찰의 입장에서는 2가지를 판단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밀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네. 번째는 피해자가 추락사를 한 것을 가해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해자가 살아있음을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그 장소를 그냥 떠났다면 우리가 그 2가지 측면에서는 하나는 밀어서 떨어뜨렸다 미필적 고의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고 예. 떨어진 상황을 알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검토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경찰에서는 들여다봤지만 그것을 기소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경찰은 판단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경찰 조사에 대한 판단은 존중하지만 다시 또 검찰 쪽에서 이게 아마 그 인천지검장이 저하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이라서 네. 저도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그리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좀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만약에 판단하게 되면 네네.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2가지를 판단하겠죠. 지금 저도 이게 사건 기록을 다 보지 못해서 참 청취자 여러분께 좀 명확하고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이제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고 부장 검사였으면 2가지를 판단했을 거예요. 그 추락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서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문이 있다든가 예.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족적이 있다든가 그리고 그 피해자의 몸에 어떤 부분에 가해자의 그 지문이 묻어 있는지를 좀 촘촘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 현장에서 밀었는지 밀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가해자를 밀어서 떨어뜨렸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네. 그 부분을 이제 검찰은 뭐 경찰도 수사를 했지만 검찰은 또 그 부분을 들여다볼 것이고 예. 두 번째는 떨어진 상황을 알고 살아있음을 알고도 그 장소를 이 피해자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장소를 떠나면 떨어지는 과정까지는 뭐 중간간 치상이 되지만 네. 그걸 확인하고 그 장소를 떠나는 순간 새로운 고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죽어도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를 떠나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온 부작위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가해자 측은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놀라서 도망갔다 정도만 나오고 밀어서 떨어뜨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2가지 네네. 다 상황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해자의 진술에 참착하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전반적인 포렌식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검찰에서는 이걸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는 건데 네. 그 사건 현장에 다시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사건이 구성됐는지를 잘 좀 이렇게 재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근데 이 살인죄하고 치사죄 그 지금 형량의 네네.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사실 둘 다 굉장히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모르게 준강간치사인데 그게 준자가 다시 살인이나 치사로 오면 죄명은 그냥 강간치사, 강간살인으로 그냥 우리가 통칭하는데요. 네. 강간치사가 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0년이 제일 낮은 형이고 10년 이상이니까 30년까지 예. 가능해요. 그래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강간치사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강간살인이 되면 이제 유기형은 없습니다. 오로지 2가지
살인 그냥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는 형벌로 되는 거니까요. 네네. 어떻게 보면 살인죄가 입증이 된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영역에 다시금 구성원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애당초 처음부터 차단된다. 하나는 사형이고 하나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가해자는 뭐 부인하고 의도성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휴대폰 안에 지금 당시 범행 당시의 어떤 영상이 지금 영상은 없고 이제 음성만 담겨 있다고 하지만 그걸 촬영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불법 촬영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죠? 저는 뭐 100% 불법 촬영이 된다라고 보고 지금 경찰에서 사실 수사 중이고 또 우리 피해자의 그 망자의 어떤 그 명예를 위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되었다면 적어도 음성뿐만 아니라 작은 썸네일 같은 게 안에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가 굉장히 죄질이 더 안 좋다고 바라보는 게 두 가지 측면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거 불가능한 그 피해자가 자기가 성폭행 당하는 것도 모르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자규적으로 찍었다는 것은 그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거는 무조건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가장 죄질이 안 좋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고민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혹시 나중에 이 일이 사건화되었을 때 자기가 면피하려고 혹시 그 안에 녹음 기능을 담아서 아니다. 이거는 성폭행이 아니라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행위일 뿐이지 절대로 성폭행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증거물을 남기기 위해서 했는데 한거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어떤 의사표시가 들어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측면으로 바라보더라도 뭐 제가 그냥 이건 추측하는 거고 제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지만 둘 다 그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죄는 굉장히 어떤 측면이든지 그 고의성 죄질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 좀 짧게 여쭤볼게요. 가해자 부모가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만약에 제출한다. 이게 그러면은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죠. 뭐 그거는 부모면 아무리 잔인한 살인범이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해자의 부모가 내는 탄원서는 그냥 법원 안에서 지켜볼 따름이고 뭐 그 가해자가 반성문을 쓴다든가 가해자 뭐 그건 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그냥 루머인 것 같은데 가해자의 친구들이 탄원서를 낸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 사건이 얼마만큼 엄혹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영가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과 전라 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고 낮에 전북 동부와 경상 서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 서해안에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 아침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까지 이어진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전국이 5에서 50mm입니다.
이번 비가 그치면 다음 주 수요일쯤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3도, 광주 22도 등 전국이 20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5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해 높은 물결이 밀려오겠습니다. 또한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3도, 습도 87%,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대학 내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뒤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제 눈에 띈 기사가 있었습니다.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운영 중단 계획을 발표해 지역 임신부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지난 2014년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공공조리원이자 서울의 유일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적지 않은데요. 송파구 보건소는 사흘 전 홈페이지에 더 이상 예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구청 방침을 따른 조처라는 점도 밝혔다고 합니다. 센터는 그동안 출산 예정일을 2, 3개월 앞둔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투어 신청을 받아 조리원을 둘러볼 기회를 제공한 뒤 이용 예약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저렴한 요금에 민간 조리원 못지않은 시설을 갖춰 투어 신청은 예약 시작 1, 2분 내에 완료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산모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만 서울의 조리원 120곳의 2주 평균 이용요금은 일반실 기준 386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송파구 공공조리원은 구민은 190만 원, 다른 지역 구민은 209만 원으로 서울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송파구의 운영 중단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육아 카페 등의 임신부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럼 송파구는 왜 운영 중단을 공지했을까요?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과 인력 수급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송파구는 뒤늦게 아직 운영 중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임신부들의 반발에 밀려 발을 뺀 것처럼 보여서 뒷맛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0점대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로 온 사회가 떠들썩하지만 전국에서 단 13곳밖에 없는 공공조리원이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소식은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현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왜 여성들은 늘 고함을 치고 악을 써야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said the brains I had went to my head. Step outside, summertime to stand up beside the fireplace. Take that look from off your face, 'cause you ain't never gonna burn my heart out. So Sally can wait, she knows it's too late as we're walking on by. So slide away, don't look back in anger, I heard you say. Take me to the place where you go, where nobody knows if it's not all day. Please don't put your life in the hands of a rock and roll band. Throw it all away. So we'll start a revolution from your bed, because you said the brains you had went to your head. Step outside the summertime to stand up beside the fireplace. Take that look from off your face, 'cause you ain't never gonna burn my heart out. So Sally can wait, she knows it's too late as I'm walking on by. So slides away, and don't go back in anger, I heard you say. So Sally can wait, she knows it's too late as she's walking on by. So slides away, don't go back in anger, I heard you say. So Sally can wait, she knows it's too late and I'm walking on by. So slides away, but don't look back in anger, don't look back in anger, I heard you say. At least not today.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문자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211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우리 현실을 봐서라도 송파구 공공조리원 없애지 말아야겠어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8309님, 아이 셋이는 아빠로서 출산을 장려하려 하지만 아무것도 거들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인데 육아는 개별 가정의 일로 보는 이중적인 잣대가 아쉽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송파구 공공산후조리원을 문을 닫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전국의 공공산후조리원이 단 13곳밖에 없다는 게 더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많은 출산 장려 관련한 예산들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아이 낳고 난 다음에 교육비도 가정의 책임으로 다 미루는 거 아닌가 또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또 안 된다고 하면 뭐 이번에도 논란이, 반도체 학과 만드는 거 논란이 됐던 것처럼 국립대만이라도 전국에 있는 국립대들을 좀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는 대학들을 많이 좀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도 같은데, 이상하게 그런 얘기들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래저래 좀 씁쓸한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근에 코로나19 소식으로 계속 이제 첫 소식을 시작하는데요. 이른바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변이 확진자가 한 명 더 추가가 됐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 변이 확진자는 3명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3명은 서로 연관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네. 이분들이 접촉을 하신 거면 그래서 옮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한 분은 해외 다녀온 이력이 있죠. 그러니까 청주에 사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도에서 이달 5일날 입국해서 이틀 뒤에 확진을 받았던 경우였고요. 네. 제일 처음에 발견된 이 BA.2.75 감염되신 분은 인천에 사시는 60대인데 해외여행을 한 번도 다녀오신 적이 없었던, 해외여행 이력이 없었던 분이었고요. 네. 오늘 그 발표된 확진자는 역시 인천에 거주하는 50대인데 인천이에요? 예, 3차 접종까지 완료했고요. 18일 증상이 나타나서 19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상태가 아주 심한 상황은 아니어서 경증이어가지고 지금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천이니까 같은 혹시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주쳤을 가능성 뭐 이런 네.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방역대책본부는 이번 확진자가 앞에 두 건과는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확인이 안 됐다.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 최근에 방문한 이력이 없는 국내 감염 사례고 한 명을 밀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미 이제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감염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청취자분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네네. 감염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중증화 혹은 사망으로 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4차 접종을 다들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숫자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7만 명이 오늘은 좀 안 되긴 하는데요. 68,632명이고 나흘째 7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확진된 9시까지 확진자는 65,972명이니까 내일도 오늘과 거의 엇비슷한 정도의 확진자가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7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확진자 가운데 약 97%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첫 감염자였다고요? 이거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얘기는 우선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7월 첫째 주에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97%가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 재감염이 아니라 첫 번째 감염이라는 겁니다. 네. 재감염 추정 사례는 2.88%인데요. 그러니까 재감염이라고 하는 게 증상과 상관없이 확진을 받은 이후에 45일 이후에 또다시 이제 양성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일부 국가들의 재감염자가 신규 확진자의 10에서 20%가량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재감염률이 2.88%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재감염자의 비율이 높을까?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코로나에 다시 걸리는 걸까? 같은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BA.5 변이가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됐었는데 이게 올해에 많이 감염이 됐던 BA.1이나 BA.2하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미크론 계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올해 초에 걸렸던 분들은 그때 생겼던 항체나 면역 혹은 백신을 맞은 면역이 있는 분들은 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에 어느 정도 방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걸리시는 분들은 그전에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었던 분들이 감염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어느 쉽게 좀 정리를 정도는 하자면 올해 대부분의 분들은 올해 이제 많이 확진자가 걸리셨죠. 폭증하면서 네. 감염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오미크론의 감염이 주로 이제 많이 됐었는데 같은 계열의 지금 바이러스니까 변이 네. 바이러스니까 항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서 재감염이 안 되고 있고 근데 이전에 한 번도 그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중화항체든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니까 굉장히 네. 쉽게 감염이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누적 확진자 수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0명이라 그러면 4명에 가까운 37% 정도는 이미 이제 코로나에 감염 전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6명 정도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이런 분들의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으니까 좀 느슨해졌던 방역 수칙이나 또 4차 접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접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감염 한 번도 안 됐었는데. 저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조심하기로 하죠. 네. 네. 열심히 마스크를 잘 쓰고 방송을 네,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재감염자 3명 가운데 1명은 소아청소년이라고요?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자, 우선 이번에 재감염자 이제 3명 중에 1명은 17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이다라고 밝혀졌었는데요. 네.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활동은 우선 되게 많죠. 왜냐하면 네. 학생들은 다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원도 가고. 예, 집단 생활을 하고 네.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신 접종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보면요. 지난 9일까지 코로나19에 한번 감염됐다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77,092명인데 그중에서 17살 이하의 소아청소년이 25,000여 명이라 전체의 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8살에서 29살 이제 대학생 이상 19.2%, 30대 14%, 40대 12.1%, 50대 가면 좀 많이 줄어요. 8.3%, 60세에서 74세 9.2%.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비중이 좀 적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29살 이하의 재감염자가 전체의 52.4%로 젊은 층이 재감염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재유행되고 있는 것도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걸리는데 우선 활동량이 더 많죠. 그렇죠.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을 사실 연령대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거의 비율상으로 봤을 때 많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참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게 코로나에 3번 감염된 3차 감염자들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도 계속 걸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래요? 이 3번 감염된 3차 접종자가 3번 감염된 3차 감염자가 전체 108명 가운데 17살 이하가 51명으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코로나에 3번 감염된 3차 감염자. 네. 나는 한번 감염됐어. 또 나는 뭐 괜찮아. 나이 젊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지금 재유행에 대비해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금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갑자기 또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 품귀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우선 자가 진단 키트 그다음에 일부 감기약이 품귀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하고 싶어도 없어서 주문을 못하는 곳들도 있고요. 네. 올해 초처럼 막 온라인 구매가 안 돼가지고 다들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은 아닌데 전체 공급보다는 그러니까 빨리 구할 수 없다.
예. 편의점에 예전에는 다 코로나 키트를 팔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안 찾으니까 굳이 또 갖다 놓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선 진단 키트를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예. 해열진 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독려한다. 그리고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말하고 야간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단계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음압격리 병상의 가산수가를 최고 108만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게 이제 파격적으로 계산을 했다는 건데 네. 인센티브 적용 시점을 좀 앞당긴다는 거예요. 20일 날 재가동 행정명령이 1,400여 개 병상이 내려졌는데 속도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좀 더 줘야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해수욕장을 여기저기 다니시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많은데 없는데 이제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바다 여행 일정 만들기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어디가 많이 사람이 모여 있는지를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여름 휴가를 가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동선을 좀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파업 사태가 51일 만에 마무리됐어요. 네. 애초에는 노조 하청업체 노동조합에서는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9분에 합의안이 도출됐는데 노조는 사측의 안대로 임금은 4.5% 인상 그리고 사측은 명절과 여름 휴가비 등을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하청업체 소속의 조합은 30여 명에 대해서 고용 승계를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네. 하청업체 노조에서도 조합은 투표를 거쳤고 92%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최종 추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반쪽짜리 합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노사가 같이 기자들 앞에 나섰는데 사정이 썩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네, 사실은 임금 인상안은 이미 사실 좀 접근을 했었어요. 양쪽 합의가. 처음에 이제 30% 인상, 그러니까 30% 인상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죠. 이전에 깎였던 거니까.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그러다가 하청지회에서 우리는 5% 정도만 올리고 내년에는 한 10%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측에서는 4.5% 인상 아니면 안 된다. 네. 근데 결국 그걸 쪽에서 얘기했던 걸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해결을 못한 게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조금 더 합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좀 늦어진 게 뭐냐면 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측의 손실 6천억이라는 데도 있고 7천억이라는 데도 있고 8천억이라는 곳도 있는데 그 손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지 여부를 계속 실갱이가 있어 왔던 거죠.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노사가 계속 논의를 한다라는 건데요. 협력업체 사측은 불법 행위가 반복이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노조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형사를 고소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걸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건 저는 대우조선해양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네.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파업을 끝내고 나서 원청이 노조에게 소송을 거는 일들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또한 노조의 활동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럼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민법 규정인데 네. 하청노조가 불법으로 만약에 파업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일정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계에서는 지금 이제 노동계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파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건 그렇죠. 정당한 파업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불법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 노조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7천억, 8천억, 9천억을 노조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거를 말하자면 배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걸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소송, 이 비용 감당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파업 이후에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당분간 이 갈등이 계속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되게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이제 노조가 파업할 때마다 사측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전례가 사실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임금을 얼마 받지 않은 노동자들이 그걸 갚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 거의 파산을 하게 되거나 노조가
아예 와해되는 와해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상의 반응은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서 결국은 8천억 원이나 되는 손실을 끼쳤다 이런 시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4.5% 인상 안 해주겠다고 8천억 원의 손실을 만드는 게 맞느냐. 우리 사회의 정반대 엇갈리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대체 뭘 한 거냐라는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시 이어가겠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 이 세상에 공개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잖아요. 네. 소장자 배모 씨가 지금 뭐 어디인지 위치를 안 가르쳐주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문화재청이 회수를 위해서 강제 집행에 나섰다고요? 네, 근데 못 찾았어요. 결론을 강제 집행에 나섰는데 못 찾았어요. 안 가르쳐줬군요. 끝까지.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 창제 목적과 문자 운영법이 담긴 한문 해설서인데 2008년에 이 배 씨가 이 존재를 공개를 했단 말이죠. 본인 스스로가 다 드러낸 상황이라서. 배익기 씨가 다른 해례본을 찾았다. 일부를 공개하면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근데 소장처를 말을 안 하니까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불이 나가지고 집에 해례본이 일부 훼손이 됐죠. 네, 훼손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회수하기 위해서 5월 달에 이 배익기 씨의 경북 상주 자택 그리고 사무실 등 3곳을 수색을 했습니다만 이 관련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 집행에 들어간 것이었는데요. 상주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훼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지금 설득을 하고 있겠다, 설득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글쎄요. 예. 뭐 아마 그 이전에 배익기 씨가 직접 출연해서 방송에서 인터뷰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련 내용을 아실 거예요. 네. 뭐 1,000억 원을 달라고 했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결국 그건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예. 일단 국가에 헌납하면 그거에 따른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도 거기에서 퇴행선을 그대로 긋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제 집행을 한 게 문화재청 차원에서 2019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강제 집행 혹은 또 압수수색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배익기 씨가 태도를 바꾸면 어떨까? 저도 그런 생각이 갖게 드네요. 되네요. 예. 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